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40대 중반이고 중학교, 초등학교 다니는 딸과 아들이 있어요. 그리고 3년 전까지는 서러운 전업주부였는데 지금은 이혼해서 제2의 전성기를 누리는 중입니다. 요즘도 아이 때문에 혹은 경제적 능력 때문에 이혼을 못하는 분이 계실까요? 저는 저만 그런 줄 알았어요. 요즘은 워낙에 여자들도 자존감이 높고 능력도 좋으니까 그런 고민은 하지 않는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살짝 주눅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좋아서 한 결혼인데 어쩌다 이렇게 됐는지 꼭 남편에게 속은 것 같은 기분이 들기도 했어요. 그래도 한때는 남편만 보면 가슴이 뛰고 설렜는데 나중에 갈라설 때는 왼수도 이런 왼수가 없더라고요. 아이들에게도 미안한 마음이 컸어요. 다른 집처럼 가족끼리 단란하고 화목한 그런 집을 못 만들어줬었으니까요. 하지만 첫 아이가 딸이다 보니 저는 제 딸이 저처럼 참고 살까봐 겁이 나더군요. 둘째 아들이 지 아빠를 닮을까? 그것도 무서웠고요. 그래서 생각을 바꿨어요. 이혼 가정이어도 충분히 행복한 집이 될 수 있다고요. 그리고 지금은 그렇게 살기 위해 저는 최선을 다하면서 살고 있는데요. 제 상황이 이렇다 보니 본의 아니게 참고 사는 여자들만 보면 이혼 전도사가 되었고 그러다 한 지인의 권유로 이렇게 제 사연을 보내게 되었어요. 이혼 전도사라는 말은 그리 유쾌하진 않지만 그래도 누군가에게 용기와 희망이 될 수 있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제 이야기를 해볼게요. 저는 결혼 전 학원에서 영어를 가르치던 강사였어요. 나름 그 바닥에서는 소문도 있는 강사였는데 솔직히 가르치는 일은 좋아했지만 심적으로는 많이 힘들었어요. 강사라는 직업상 늘 다른 강사와 경쟁을 해야 했고 수강생이 빠지면 바로 다음 강의에 지장을 받기 때문에 어쩌면 학생을 가르치는 일보다 그 외의 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죠. 제가 또 대충해서는 성에 안 차는 스타일이기도 했어요. 어설프게 하느니 그냥 안 하는 그런 사람이요. 그렇다 보니 자연스럽게 결혼하고 아이 낳고 고민 끝에 일을 그만두게 되었는데요. 솔직히 아쉽지 않다면 거짓말이죠. 하지만 결혼하더니 예전 같지 않더라 하는 말을 듣게 될까봐 제 스스로 용납이 되지 않았어요. 게다가 제 아이니만큼 제 손으로 완벽하게 키우고 싶은 욕심도 있었죠. 자기야, 난 생각해봤는데 학원 그만둬야겠어. 애 봐줄 사람도 없고 강의 준비도 예전처럼 못할 텐데 그럼 믿어줘도 안 될 것 같아. 우리 유아 학교 가기 전까지는 나 일 안 하고 유아만 신경 쓸까봐. 자기는 어때? 나야 좋지. 솔직히 나는 결혼했을 때부터 자기가 일 그만뒀으면 했거든. 결혼 전이야 내가 뭐라고 할 순 없지만 결혼 후에는 아무래도 신경 써야 할 때가 많잖아. 남편도 다행히 제가 일을 그만두는 것을 좋아했어요. 하지만 막상 일을 그만두고 전업주부가 되고 보니 남편의 단점이 엄청 크게 느껴지더군요. 제 남편이 다 좋은데 둘째가라면 서러운 효자거든요. 물론 연애할 때는 몰랐어요. 아들 둘만 있는 집에 장남이었는데 명절에도 차례만 끝나면 저를 만나러 오는데 제가 오히려 이 사람은 뭐지? 명절이면 식구들이랑 집에 있어야 하는 거 아니야? 하고 생각할 정도였거든요. 그런데 제 주변에 연애하는 친구들이 남자들은 원래 그런 개념이 없다고 해서 저도 제 남편이 여느 남자들과 비슷하구나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어쩌면 결혼하고 효자가 된 최악의 케이스였는지도 모르겠네요. 아무튼 결혼 후 자기 집만 챙기는 남편과 또 자기들만 챙겨달라고 하는 시댁 때문에 저는 일을 했을 때와 별반 다르지 않은 강도의 스트레스를 받아야 했고 그게 훗날 저의 이혼 사유가 되었어요. 아, 제가 웃긴 이야기 하나 해드릴까요? 제가 결혼 허락을 받기 위해 시댁에 갔을 때의 일이에요. 시어머님은 결혼 승낙을 하시면서 저에게 각서 한 장을 써달라고 하셨어요. 나는 이혼 반대주의다. 남녀가 만나서 결혼을 했으면 끝까지 책임지고 살아야지. 조금 살다가 안 맞는다고 홀랑 이혼하는 여자들 보면 그렇게 답답할 수가 없어. 아직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 이런 거 써달라고 해서 좀 이상하게 생각할 수는 있는데 나는 그만큼 우리 여진이가 우리 상훈이랑
끝까지 백년해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미로 받아줬으면 좋겠어. 아, 무슨 말씀 하시는 건지는 알겠어요. 그럼 뭐라고 써야 해요? 그게 그냥 간단하게 쓰면 돼. 이혼하지 않겠다고. 이혼하자고 하는 사람이 무조건 1억을 배상한다고 쓰면 어떨까? 1억이나요? 그래야 서로 이혼할 생각을 안 하지. 마음 같아서는 10억이라고 쓰라 하고 싶은데 네 시아버지가 시집도 오기 전에 도망간다고 하도 뭐라고 해서 10분의 1로 줄였다. 황당하시죠? 그런데 사랑에 눈이 멀었던 저는 어차피 이혼할 생각이 없었으니까 그 각서를 쓰고 지장까지 찍었어요. 물론 남편도 같이 찍었죠. 그리고 그 각서는 저희 시어머니 손에 들어갔는데 그게 저의 일종의 노비문서가 되고 말았죠. 그냥 시부모님 안심시켜드리는 용도로 써드렸는데 시부모님, 특히 시어머님은 제가 이혼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셨는지 참 하시는 말과 행동이 별로였어요. 저는 신혼집이 시댁과 같은 동네였거든요. 반대로 친정은 1시간가량을 가야 했는데 당시 근무하던 학원 위치가 시댁과 거리가 가까워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었어요. 그렇다고 학원 그만뒀다고 홀랑 이사를 갈 수도 없었는데 지금도 그렇지만 서울 집값이 어마어마했죠. 무엇보다 저희 아빠가 저 이사 다니면서 고생하지 말고 대출도 받지 말라며 빌라라 아파트만 하진 않지만 집값의 절반 넘게 보태주셔서 산 집이라 팔기 싫었어요. 저희 시댁이 경제적으로 여유가 많이 없으셔서 신혼집은 물론이고 결혼할 때도 밥통 하나 사주시지 않았거든요. 게다가 남편은 자기 사업하느라 쥐고 있는 현금이 없어서 저희 아빠의 도움이 참 감사했는데 결과적으로는 남 좋은 일만 한 셈이었어요. 그렇게 같은 동네에 그것도 며느리가 전업주부다 보니 시어머니는 걸핏하면 저를 불러 당신 집안일을 도와달라고 하셨고 남편은 그걸 굉장히 보기 좋아했는데 무슨 콩깍지인지 남편이 좋아하니 저도 좋더라고요. 게다가 착한 며느리 병까지는 아니었지만 시부모님이 저희 부모님보다 연세가 많으셔서 자식된 도리로 할 수 있는 건 도와드리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라고 생각한다고 시어머님은 저나 저희 친정에서 받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시더군요. 게다가 말도 밉게 툭툭 생각 없이 하는 타입이셨는데 아주 사소한 것까지도 간섭을 하셔야 당신 직성이 풀리셨어요. 너 좀 살찌지 않았니? 저요? 글쎄요. 저는 못 느끼겠는데. 아니야, 쪘어. 넌 거울도 안 보니? 여자가 집에 있다고 푹 퍼지면 안 되는 거야. 어머, 너 뒤에 보니까 흰머리도 많네. 미용실 언제 다녀왔니? 그게 유화 보느라 좀 시간이 안 나서. 시간이 왜 안 나? 다 부지런 떨면 되는 걸. 어째 넌 일 그만두니까 애가 점점 게을러지냐? 제가요,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는 말이 게으르다예요. 살면서 단 한순간도 게으름을 피고 살진 않았거든요. 그런데 바빠서 신경 못 쓴 걸 게으르다고 하시니 솔직히 자존심이 상했죠. 게다가 피부는 왜 이렇게 칙칙하냐? 다크서클이 턱까지 내려온 것 같다는 둥. 나이도 많은 양반이 그렇게 제 외모 지적에 진심이셨어요. 솔직히 저희 시어머니가 미인은 아니시거든요. 체형도 그냥 펑퍼짐한 아줌마 스타일인데요. 그렇다 보니 그런 시어머니에게 지적받는 게 솔직히 기분이 나빴죠. 성격 같으면 그러는 시어머니도 저보다 더 하시다고 게으름 피우지 말고 관리하셔야겠다고 말하고 싶었지만 저는 또 경우가 없는 사람은 아니라 그 말은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상처는 제 가슴에 콕콕 박혔죠. 그리고 점점 저도 마음을 덜 쓰게 됐는데 그런 건 또 귀신처럼 어떻게 아셨는지 자기한테 소홀하다고 엄청 서운해 하시는 거 있죠. 도대체 어쩌라는 건지. 이래서 며느리들이 시어머니를 싫어하는 건가? 혼자 별의별 생각을 다 했어요. 그리고 남편이 장남이다 보니 제가 만만 일이잖아요. 제가 결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시어머님은 곳간 열쇠 주시듯 집안의 각종 제사와 기념일이 적힌 수첩을 주셨는데 황당하게도 거기엔 당신 결혼기념일까지 적혀 있더라고요. 어머니, 결혼기념일도 여기 적혀 있네요. 그럼 우리 결혼기념일도 중요한 날이잖니. 우리가 결혼했으니까 네 남편을 낳았고 그래서 네가 결혼했는데 안 중요해?
저는 대답 대신 웃음으로 때웠네요. 뭐 자식이 부모님 결혼기념일 챙길 수 있죠. 근데 며느리에게 그걸 챙겨달라니 저는 좀 이상했어요. 사실 저는 친정부모님 결혼기념일도 잘 안 챙기거든요. 그래서 남편에게 넌지시 부모님 결혼기념일에는 평소에 뭘 했냐고 물었는데 남편 대답이 뭐였는 줄 아세요? 결혼기념일? 그게 언젠데? 이러더군요. 태어나 한 번도 자기도 동생도 그런 날을 챙겨본 적이 없대요. 처음엔 좀 황당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면 그동안 아들들한테 챙김을 받지 못해 서운해서 굳이 그날을 수첩에 적으셨나 싶어 짠한 생각도 들었어요. 그래서 까짓거 못 챙겨드릴 것도 없다고 생각했죠. 그런데요, 그 문제의 결혼기념일에 작은 사건이 벌어졌어요. 제가 친정엄마랑 통화하면서 시부모님 결혼기념일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저도 무심한 딸이었다 싶어 서운했냐고 물었는데 저희 엄마가 그걸 기억하고 저희 시부모님 결혼기념일에 아침부터 갈비며 잡채며 음식을 싸우셨어요. 무슨 이걸 다 가져왔어. 내가 곰곰이 생각했는데 외식도 좋지만 네가 식사 한 끼 대접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외식은 다른 날에도 할 수 있잖아. 지난번에 엄마가 해준 반찬들 맛있게 드셨다며? 그야 그렇지만 엄마 힘드니까 그렇지. 힘들긴 우리 딸 점수 따는데 엄마가 뭐가 힘들어? 엄마, 언니 때문에 그러지? 사실은요, 제가 결혼하고 얼마 있지 않아서 친언니가 이혼을 했어요. 부부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자세히 알 수는 없지만 언니가 마음고생이 심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부모님은 언니에겐 괜찮다고 하면서도 은근 저라도 남편과 이혼하지 않고 살았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 보였어요. 그래서 점수 따라고 저 손만이 가는 음식들을 해서 여기까지 들고 왔나 싶은 생각이 들었죠. 그리고 저는 기쁜 마음으로 그 음식을 가지고 남편 퇴근 시간에 맞춰 시댁에 갔어요. 그런데요, 어째 시부모님 표정이 별로였죠. 아버님, 어머님, 음식이 입에 안 맞으세요? 아니, 그냥 좋은 데 가서 외식이나 했으면 좋았을걸. 뭘 이렇게 사두는 음식까지 해서 사람 불편하게 하는지 좀 그렇다. 당신도 그렇죠? 그러게, 당신은 뭐하러 며느리한테 이런 날을 챙기라고 해서 이런 상황을 만들어. 별날도 아니구만. 내가 안 사돈한테 밥을 얻어먹는 것 같잖아. 나는 그냥 좀 챙겨달라는 거였죠. 너도 참 간만 보면 센스가 없어. 네 엄마가 음식을 해다 줘도 필요 없다고 했었어야지. 아니, 지난번에는 저희 엄마 음식 맛있다고 또 해달라고 해서 가져오라고 하셨잖아요. 그야, 그땐 아무 날도 아니었잖아. 그나저나 설마 이걸로 때우라는 건 아니지? 외식을 물 건너갔다 치지만 빈손은 아닐 거야. 그치? 이럴 때 보면 사람이 쓸데없이 참 솔직하셨어요. 당연히 빈손은 아니었죠. 뭘 선물하면 좋을지 몰라 남편이랑 상의해서 백화점 상품권을 준비했거든요. 하지만 솔직히 그 분위기에 저는 안 주고 싶더라고요. 그렇다고 정말 안 줄 수 있나요? 민망하게 시어머니께 뺏기듯 백화점 상품권을 드렸죠. 아마도 그날부터였던 것 같아요. 친정엄마가 음식을 해다 주셔도 절대 시댁에 가져가지 않았고 저는 더욱 개선적으로 할 도리만 하게 되었죠. 그래서인지 이 효자 아들은 자기가 더 자기 집에 신경을 쓰는 눈치였어요. 그런데요, 제가 화가 나는 건 자기 집에는 그렇게 잘하려고 노력하면서 거꾸로 저희 친정에는 그렇게 야박할 수가 없다는 거죠. 어쩌다 저희 친정에 가도 저희 남편은 식사값을 내는 일이 없었어요. 그래서 물었죠. 자기가 좀 내지 왜 매번 우리 아빠가 계산하게 해? 장인어른 아직 돈 버시잖아. 그리고 우린 초대받은 손님 아닌가? 뭐? 그럼 자긴 처가에 오면 손님이고 나는 자기 집에 가면 뭔데? 일하는 아줌마냐? 뭘 또 세세하게 따지냐, 피곤하게. 아니, 말이 그렇잖아. 자기 집 식구한테는 더 비싼 거 드시라고 하고 계산도 다 자기가 하면서 우리 집에서는 우리 아빠가 아직 돈 벌고 손님이라서 대접받겠다고? 꼬우면 네가 내든가. 너도 돈 있잖아. 지금 싸우자는 거지? 아, 몰라. 이상하게 니네 집 가면 지갑이 안 열려. 내 마음이 그런데 어떡하냐? 그 엄마의 그 아들이었어요.
그 상황에 굳이 그렇게 솔직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런데 제가 딸아이를 낳고 일을 그만두니 저는 친정에 가서도 수입이 없으니 밥 한 번 살 수 없는 딸이 되었고 부모님 생신에도 남편의 눈치를 보는 신세가 되더라고요. 이런 것까지 생각했다면 저는 아마 절대 일을 그만두지 않았을 거예요. 저의 결심과 노력으로 딸은 잘 크고 있었지만 제 속은 썩어 문드러지고 있었죠. 거기에 더 열받는 건 시동생 부부였어요. 시동생이 저희 애가 5살이 되었을 때 결혼을 했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걸핏하면 불러가 시부모님과 식사를 하는데 시동생 내외는 불러도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 거기까지는 괜찮아요. 그럴 수 있죠. 그런데 남편이 시어머님이 원해서 비싼 음식점을 예약하면 거긴 귀신같이 참석해 홀랑 얻어먹고 사라지는데 처음 몇 번은 인지하지 못하다가 이게 계속 반복이 되는데 너무 얄밉더라고요. 형이 매번 내는데 자기들이 한 번은 살 수도 있고 그것도 어려우면 반반씩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건 뭐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면서 자기들이 한술 더 떠 다른 음식들까지 이것저것 시키니 그냥 그것들이 꼴보기 싫었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말했죠. 다음엔 도련님 보고 같이 내자고 해. 매번 이게 뭐냐? 그것도 비싼 음식 먹을 때만 나타나서는 자기들이 더 신나서 다 먹지도 못하면서 이것저것 시키고. 아니, 뭘 구질구질하게 이깟 걸 같이 내자고 해. 그냥 내가 형이니까 낼 수도 있지. 음식값이 얼마나 나왔는지 알고 말하는 거야? 사람이 진짜 너무하네. 내가 진짜 말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우리 부모님한테는 돈 쓰는 건 아깝다면서 어쩜 자기 식구들한테는 그렇게 마음이 넓냐? 부처님인 줄? 에이씨, 또 바가지 긁는 거야. 내 가족 내 돈으로 챙긴다는데 넌 왜 그렇게 불만이 많아? 말했잖아. 장인 장모님은 여유가 있으시니까 마음이 그만큼 안 쓰인다고. 근데 우리 부모님은 아니잖아. 연세도 많고 벌이도 없으신데 이럴 때 아니면 이런 좋은 음식 언제 드셔? 넌 며느리라는 애가 자기 식구만 생각하고 이럴 때 보면 진짜 이기적이야. 저는 어이없고 화가 나서 그 뒤로 입을 꼭 다물었어요. 치사해서 더는 아무 소리 안 하고 싶었거든요. 제가 이기적이라는데 거기에 더 무슨 말을 하겠어요. 그리고 그 즈음 제 마음과 달리 둘째 아를 임신하게 되었는데요. 솔직히 아들아이한테는 미안하지만 임신이 반갑지 않았어요. 딸아이도 제법 커서 다시 일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을 때였거든요. 아무래도 제가 벌지 않으면 남편과 계속 싸울 것 같아 힘들어도 복직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딱 임신을 하게 되니 저희 계획은 물거품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다음 해에 제가 막달이 될 쯤 저희 친정엄마 회갑이 되었어요. 저는 다른 날도 아니고 회갑이니 외식은 물론이고 친정엄마에게 좋은 거라도 하나 사드리고 싶었는데요. 남편에게 말하면 보나마나 속 뒤집힐 말만 들을 것 같아 생활비에서 조금씩 모은 비상금으로 100만 원 조금 넘는 가방을 사드렸어요. 그러자 남편이 아주 대놓고 노발대발하더군요. 자기가 무슨 돈이 있어서 장모님한테 그런 명품 선물을 해. 복권이라도 맞았어? 내가 모은 비상금이야. 왜? 그것도 트집 잡는 거야? 비상금? 그럼 결국엔 내 돈이네. 뭐라고? 그렇잖아. 자기가 버는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준 돈에서 모은 거잖아. 그러니까 내 돈이지. 그래놓고 어쩜 나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그런 선물을 덥석 사냐? 웃긴다. 장모 회갑인데 지금 내가 모은 비상금도 아깝다고 길길이 뛰는 거야? 정말 정 떨어지게 이럴래? 왜 화를 내? 그냥 나는 따질 걸 따지는 거지. 그럼 그 선물은 내가 해드린 거다. 그래, 너 잘났다. 조금만 기다려. 나도 돈 벌어서 우리 집만 챙길 테니까. 자기가 무슨 돈을 버냐? 알았다. 제발 그래라. 내가 네가 돈을 벌면 그 돈은 한 푼도 욕심 안 낼게. 남편은 비아냥거리면서 말했어요. 그리고 친정엄마에게 드린 가방을 아까워하면서 뻔뻔하게 저희 엄마에게 자기가 산 것처럼 말을 하는데 뒤에서 저도 모르게 인상이 팍 구겨지더군요. 그런데 저희 엄마는 사위가 주는 고가 선물이라고 참 좋아하셨어요. 저희 언니도 저에게 와, 신서방 그렇게 안 받는데 챙길 땐 확실하게 챙기네. 우리 동생 시집 잘 갔다. 라고 하는데 여기서 제 속을 아는 사람은 아마도 없었어요. 그 뒤 집에 오면서 남편은
자기 엄마한테 가방 한번 못 해드린 게 내내 마음에 걸렸다며 저에게 금액 생각하지 말고 시어머니에게도 명품 가방을 사드리라고 하는데 하고 싶으면 네가 가서 사라고 쏘아 붙였네요. 그리고 저는 며칠 뒤 아들아이를 낳았어요. 출산은 2번째였지만 아픈 건 익숙해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진통도 10시간 넘게 힘들었고 낳는 과정도 쉽지 않았어요. 그리고 산후조리원에 가서 조리를 마친 뒤 친정엄마의 권유로 첫째도 있고 해서 친정에 가서 며칠 더 조리를 하기로 했는데요. 남편은 딱 하루를 친정에서 자고는 자기는 너무 불편해서 집에 가야겠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저에게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나는 도저히 불편해서 여기 못 있겠어. 자기는 집에 언제 갈 거야? 글쎄, 나는 집에 가면 애를 혼자 둘이나 봐야 하니까 최대한 여기 있고 싶은데 여긴 엄마도 있고 언니도 있고 아무래도 집보다 편하지. 내가 조리원을 안 보내준 것도 아니고 둘째면서 너 너무 너 생각만 하는 거 아니야? 또 뭐가? 적당히 몸조리 했으면 집에 같이 가자고. 가, 누가 가지 말래? 그리고 말이 나와서 하는 말인데 나도 시댁 가면 자고 오는 거 불편하고 싫었어. 근데 자기는 연휴고 주말이고 뻑하면 시댁에서 자자고 했잖아. 내가 불편해서 잠은 집에 가서 자고 일찍 오자고 해도 내 말 듣는 척도 안 하고. 근데 자기는 어쩜 이러냐? 이제 내가 얼마나 불편하고 싫었는지 좀 알겠어? 어째 너는 점점 말을 그렇게 정없게 하냐? 알았어. 천년만년 니네 집에 있어. 됐지? 우리 부모님 오매불망 손잡을 생각에 기다리시는데 며느리라는 애는 이렇게 생각이 없고 아무래도 내가 결혼을 잘못한 것 같다. 누가 할 소릴. 남편은 그렇게 서운하다는 듯 친정 부모님께 인사도 하지 않고 친정을 나갔어요. 저희 엄마가 3일 휴가를 내고 제 산후조리를 도와주고 계셨거든요. 저희 엄마가 휙 하고 나가버리는 사위를 보고 당황하셨고 저에게 며느리 노릇을 운운하면서 지는 왜 사위 노릇을 안 하는지 화가 머리 꼭대기까지 났어요. 저한테 그러는 것도 참기 어려운데 제 부모한테 그러니 그건 더 참기 어려웠죠. 아마 친정엄마는 그때쯤 눈치를 채셨던 것 같아요. 저의 결혼 생활이 순탄치만은 않다는걸요. 그래서 지나가는 듯 이렇게 물으셨죠. 너 뭐 속상한 일 있냐? 괜히 엄마한테 얘기 안 하는 거면 엄마 괜찮으니까 다 얘기해. 괜히 속병 들지 말고. 아니야, 그런 거 없어. 그냥 사소한 걸로 부딪히는 거야. 왜? 부부들 그러잖아. 엄마는 아빠랑 안 그래? 그렇다면 다행이고. 근데 가끔 보면 신서방이 좀 그래. 우릴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가끔 너무 예의가 없더라. 아, 그건 미안. 네가 미안해할 건 아니고 행여나 노파심에서 말하지만 엄마는 너 참고 사는 거 바라지 않아. 네 언니 봐. 이혼하고 얼마나 신나서 자기 일 잘하고 살아. 한 번 사는 인생이야. 그 아까운 인생 속만 끓이지 말고 풀건 풀고 할 말은 하고 살아. 저는 엄마한테 미안하지만 남편과 문제가 있다는 말은 못했어요. 엄마가 속상해하실까 봐도 있었지만 저 스스로 용납되지 않는 게 더 많았거든요. 왜? 자식이라면 잘 사는 모습을 부모님께 보여드리고 싶잖아요. 게다가 언니가 먼저 이혼해서 친정에 들어와 살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러고 싶지 않았어요. 지금이야 그게 뭐라고 그런 강박을 가졌나 싶지만 그땐 그게 되게 크게 느껴지더군요. 그렇게 남편과는 아슬아슬 줄타기를 하며 둘째의 첫 돌을 보냈고 어버이날이 되었어요. 항상 어버이날은 시부모님을 먼저 챙겼는데 작년에는 친정에서 한 달 정도 있다 와서 용돈으로만 떼온 게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에게 따로따로 각자 집에 가는 것도 괜찮고 시댁은 가까우니 전날 챙겨드리고 당일엔 친정에 갔으면 좋겠다고 말했어요. 물론 남편은 정색했죠. 무슨 말이야? 어버이날이 무슨 명절이냐? 시댁 갔다 친정 가게. 그리고 따로따로 가자고? 생각이 있냐? 내가 왜 처자식 두고 집에 혼자 가? 시끄럽고 그냥 작년처럼 처가에는 돈 10만 원 보내드리고 우리 집에 가자. 자기 좋아하는 소갈비살 사다 구워 먹으면 좋잖아. 됐어. 그럼 당일 아침에 시댁 가서 점심 먹고 저녁은 우리 집에 가. 난 여기서 더는 양보 못해. 알겠지? 저는 선전포고하듯이 말했어요. 남편도 아무 말하지 않더군요. 그래서 알아들은 줄 알았는데요.
이 남자 제 말을 무시하듯 어버이날 당일 점심부터 술을 먹기 시작하더군요. 그때 알았어요. 제 남편은 제 친정에 갈 마음이 없다는 걸요. 그래서 저도 저대로 애들을 데리고 저 혼자 택시를 타고 친정에 가기로 마음먹었네요. 그런데 시어머님이 가긴 어딜 가냐며 저녁 때 동선애가 온다고 저를 못 가게 막으셨어요. 아무래도 남편에게 대충 이야기를 들은 눈치셨죠. 예, 나는 옛날 사람은 아니라서 너한테 고리타분한 말은 안 하고 싶은데 누가 시집간 딸이 어버이날까지 친정을 챙기냐? 그냥 전화나 한 통 드리고 여기서 편하게 있어. 출가 외인이 무슨 그렇게 지집만 챙기는지. 그리고 니네 집도 그래. 시집간 딸 이제 없다고 생각하셔야지. 왜 허구한 날 오라고 하는데? 간다고 해도 오지 말라고 해야 정상이지. 어머니, 지금 말씀 다 하셨어요? 제가 시집을 온 거지 여기 노예로 팔려온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저희 부모님이 언제 허구한 날 저를 오라고 했다고 그러세요? 그건 어머님이시죠. 가까이 산다고 걸핏하면 저 부르시는 건 어머님이시잖아요. 그야, 넌 내 며느리고 넌 우리 집 맏며느리잖아. 내가 널 부르고 네가 내 부름에 오는 건 당연한 거다. 세상엔 당연한 건 하나도 없어요. 저도 불편한 거 감수하고 오는 거라고요. 그리고 저도 할 말은 해야 할 것 같아 말씀드리는데 저희 집에 대해서 또다시 이런 식으로 함부로 말씀하지 마세요. 제가 아무리 시집을 왔어도 저는 저희 부모님 자식이거든요. 어느 자식이 자기 부모 욕하는데 기분이 좋아요. 좀 배려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날 저녁 결국 친정에 가지 못하고 남편과 집에 와서 대판했네요. 남편이 술에 취하긴 했어도 제가 시어머님께 하는 말은 다 들은 모양이었어요. 그래서 저에게 어디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냐고 고리타분하게 따지는데 상대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러자 이번에는 자기를 무시하냐며 저에게 누구 덕에 잘 먹고 잘 사는지 잊었냐 그러면서 제 속을 긁는데 아, 이 인간이 내가 돈을 벌지 않아서 나를 더 무시하는 게 맞구나 하는 확신이 들더군요. 그때부터 프라이드고 뭐고 저는 경제적 자립을 해야겠다고 마음먹었어요. 무조건 돈을 벌어야겠다는 생각밖에는 들지 않았죠. 하지만 아직 어린 아이가 있고 경력 단절된 강사를 채용해주는 학원은 없었어요. 사교육이라는 게 은근 이것저것 따지는 게 많거든요. 그래서 일단 자본 없이 시작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고민한 끝에 집에서 거래를 하기로 했어요. 집에서 하는 거니 따로 나가는 지출도 없고 시간 운영도 제가 알아서 조절할 수 있으니 그만한 게 없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남편에게 말했어요. 집에서 영어 과외를 하겠다고요. 그러자 남편은 콧방귀를 끼며 누가 오겠냐고 알아서 하라고 했는데 제가 또 한 자존심 하잖아요. 그런 남편의 코를 납작하게 해주겠다는 일념으로 잠도 자지 않고 문제집과 유튜브 그리고 인기가 많다는 인간까지 챙겨보며 한 달 동안 강의 준비를 했어요. 처음엔 무조건 돈을 벌겠다는 일념이었지만 강의를 준비하면 할수록 동네 과외지만 완성도 있는 수업을 하고 싶었고 욕심도 많아서 초등부터 고등까지 다 받고 싶은 생각에 정말 현역일 때보다 더 열심히 수업 준비를 했는데요. 그렇게 강의 준비를 마치고 커리큘럼을 짜고 동네 인터넷 카페에 홍보를 했어요. 처음엔 무조건 입소문이 나야 해서 한시적으로 과외비도 시세보다 파격적으로 내렸는데 그런 저의 전략이 꽤 효과가 있더군요. 아무래도 동네 엄마들이 싸니까 한번 보내보자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게 큰 계기가 된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건 저에게도 큰 기회였죠. 저는 시간이 한정적이다 보니 정말 주어진 시간에 열심히 아이들을 가르쳤어요. 오래 쉬었기 때문에 저도 예전의 감을 찾아야 했고 그렇게 3달 아이들을 가르치다 보니 제가 거래비를 올렸음에도 오겠다는 아이들이 늘어나더라고요. 나중엔 대기까지 생기는데 솔직히 기분이 좋더라고요. 물론 힘들어서 살도 8kg나 빠졌어요. 아무래도 먹는 시간, 자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보니 그런 것 같았는데 그와 반대로 제 통장엔 돈이 쌓이기 시작했죠. 과외를 시작한 지 8개월이 되었을 땐 한 달 수입이 500만 원, 600만 원이 넘었어요. 그리고 더 좋았던 건 뭐였는지 아세요? 제가 너무 바쁘니까 시어머님이 아무리 자기 집에 오라고 전화를 하셔도 못 간다는 거였죠. 한 번은 시어머님이 화가 나셔서 저희 집에 오셨는데
제가 아이들을 가르치느라 당신한테 신경도 못 쓰고 제가 노는 게 아니고 일을 하고 있다 보니 거기에 대고 뭐라고 할 수 없었던 시어머님은 그냥 조용히 댁으로 돌아가셨더라고요. 그날 이후 저는 수업을 더 많이 늘렸어요. 쓸데없이 남편과 또 시어머님과 실랑이를 벌이고 있을 바에는 애들 가르치는 게 낫겠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고등학생 상대로 한 주말반을 만들었고, 그렇다 보니 주말이면 시댁에 가자고 조르던 남편도 저에게 별 말을 못하더군요. 뭐 얼마나 버냐고 무시했던 제가 생각보다 돈을 많이 버는 것 같아 남편이 아무 말도 못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그즘 남편이 하는 일도 잘 되지 않아 생활비도 못 가져오는 실정이었는데, 제가 생활비 달라는 말도 하지 않으니 자기도 혼자 캥기는 구석이 있는 모양이었죠. 하지만 시어머님은 제가 돈 번다고 자기에게 소홀히 하는 시간이 길어지니 끝내 인내심의 한계를 느끼셨고, 주말에 입시생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술까지 드시고 저희 집에 쳐들어오셨어요. 네가 벌면 얼마나 번다고 이렇게 나를 무시할 수 있냐? 얼마 전에 나랑 네 시아버지 결혼기념일인 거 까먹었어? 내가 수첩에 적어줬잖아. 부자부자하니까 사람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너 정말 이럴 거야. 어머니, 술 드셨어요? 우선 제가 지금 수업 중이니까 다음에요. 나 참 기가 막혀서. 얘, 니들 집에 가라. 그리고 니들 엄마한테 가서 말해. 주말에는 선생이 오지 말라고 했다고. 어머니, 지금 이게 무슨 짓이세요? 너 일부러 그러는 거지? 그러는 넌 뭐 쉬는 날이 하루도 없냐? 사람이 쉬는 날이 없다는 게 말이 돼? 네, 말이 돼요. 저는 쉬는 것보다 이렇게 애들 가르치는 게 더 좋아요. 지금 수업 방해하시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그이 부를 테니까 가세요. 저는 시댁에 가 있는 남편을 불렀어요. 당장 자기 엄마 데리고 가라고요. 그러자 남편도 술을 마셨는지 취해서 집에 왔는데 두 모자가 쌍으로 저희 염장을 지르더군요. 어쩔 수 없이 아이들에겐 보강 약속을 하고 그날 수업을 다 마치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 문제의 모자와 단판을 짓기로 마음먹었죠. 사실 전 그때부터 이미 마음속으로 이혼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자, 차근차근 따질 건 따져볼까요? 당신, 나한테 생활비 못 가져온 게 지금 몇 달치인지 알아? 왜 여기서 그 얘기가 나와? 여긴 자기가 지금 우리 집에 너무 신경을 쓰지 않는 걸 따지는 자리잖아. 웃겨? 생활비도 안 주면서 남이 돈 버는 시간까지 축내는 거야? 뭐야? 너 지금 네 남편 무시하냐? 꼴랑 집에서 부업이나 하는 주제에 벌면 얼마나 번다고. 그리고 네가 벌어서 나 10원 한 장 준 적 없잖아. 아, 그건 아까워서. 내 돈을 다시 벌어보니까 당신이나 어머님이나 시댁에 쓰기 싫더라고. 뭐야? 너 그래서 일부러 내 결혼기념일도 안 챙겼냐? 어머니, 그런 건 며느리가 아니라 옆에 있는 아들한테 말씀하세요. 왜 제가 남의 부모님 결혼기념일까지 챙겨요? 제 부모님 기념일도 안 챙기는데. 얘가 정말 원래 남자들은 그런 거 신경 못 쓰잖니? 이게 돈 좀 번다고 간땡이가 부었네? 내가 말했지? 여자가 시집 왔으면 시댁 대소사는 다 챙기는 거라고. 가뜩이 너는 맏며느리잖아. 어머니, 그 논리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해요. 대우는 자식이 다 받는데 왜 귀찮고 싫은 건 제가 다 맡아야 하나요? 맏며느리가 법으로 노예는 아니잖아요. 이 사람 어머님 아버님 결혼기념일도 몰라요. 그리고 어머님은 시할머님 시할아버님 결혼기념일 다 챙기셨어요? 아니시잖아요. 이건 억지세요. 당신 지금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억지라고? 왜? 내가 틀린 말 했어? 자기가 자기 부모님 기념일인데 자기가 챙겨야지. 다른 때는 아무 날도 아닌데 펑펑 쓰면서. 왜? 요즘은 돈이 없어? 너 더는 안 되겠다. 지금 하는 일 당장 그만둬. 여기가 너 혼자 사는 집이야? 내 아들이 피땀 흘려가면서 번 돈으로 마련한 집이잖아. 어머, 어머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어머님은 저희 결혼할 때 땡전 한 푼 안 보태주셨지만 이 집 절반은 저희 아버지가 내주셨어요. 그래서 명의도 공동명인데? 야, 너 진짜 치사하게 이럴 거야? 여기서 그 말이 왜 나와? 남편은 술이 확 깼는지 저에게 소리를 질렀어요. 알고 보니 이 인간이 이 집을 마련할 때 저희 아빠가 도움 준 걸 자기 집에는 이야기하지 않았더라고요. 저는 괜히 생색내는 것처럼 보일까 일부러 말하지 않았고
남편이 당연히 말을 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었어요. 시어머님은 공동명의라는 것도 그때 처음 아신 눈치셨고요. 그날 이후 저는 대놓고 시댁 행사에 참석하지 않았어요. 남편도 친정에 가기 싫어하는데 저도 시댁에 갈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남편에게 가고 싶으면 애들만 데리고 가라고 했어요. 시어머님도 그날 그 일 때문에 저에게 별 말을 따로 하지 못하셨는데 제가 돈을 번 이후부터 친정에 매달 100만 원씩 드리고 있다는 사실을 남편이 알고 그때 무슨 염치인지 눈에 쌍심지까지 켜며 뭐라고 하셨어요. 아니, 너는 어떻게 된 게 시집을 와서 우리가 아닌 네 부모만 챙기냐? 왜요? 남편도 어머님 아버님만 챙기잖아요. 저희는 이렇게 각자 챙겨요. 남편이 저한테 꼬우면 네 돈으로 저희 집 도우라고 했는데 며느리 노릇을 하란 말이야. 내가 몇 번을 말하니? 사위도 사위 노릇을 안 하는데 저만 그래요? 왜요? 희애가 정말? 그러게 어머님도 문제세요. 그이가 저희 집에 함부로 하는 거 알고 계셨으면서 그건 괜찮다 넘어가시고 지금은 제가 친정에 용돈 보낸다고 하니 그건 또 싫으세요? 너 이럴 거면 왜 우리 집에 시집 왔냐? 그냥 죽고 못 사는 네 부모나 끼고 살지? 그러게요. 저도 이런 집구석인 줄 알았으면 시집 안 왔을걸요? 시어머님은 제 대답에 입을 꾹 다무셨어요. 얼굴을 보아하니 지금까지와는 비교도 되지 않게 화가 난 얼굴이셨죠. 그리고 남편도 쌓인 게 많았는지 불만이 터졌어요. 제가 몇 달 뒤 부모님 결혼 기념일이라 그동안 한 번도 못 챙겨드린 것이 죄송해서 외국 여행 보내드리려고 이것저것 알아보고 있을 때였죠. 야, 더는 못 참겠다. 우리 부모님 결혼 기념일은 쌩까드니 니네 부모님은 해외여행 보내드리냐? 와, 진짜 선 넘네. 왜? 그 선 당신은 진작에 넘었잖아. 우리 집에 쓰는 돈 아깝다며? 그래서 복수하는 거야? 그렇게 보여? 그럼 그런 걸로 해. 그래도 난 자기한테 생활비 달라고 바가지는 안 긁잖아. 너는 니네 부모만 부모냐? 우리 부모님은 남이야. 어쩌면 한결같이 며느리가 시부모님은 생각 안 하냐? 시부모님 생각을 왜 해? 효자 아들이 어련히 다 할까봐. 언제는 자기 돈으로 자기 식구 챙기는 거 뭐라고 하지 말라며. 그래서 나도 내가 번 돈으로 내 식구만 챙기는 건데 왜? 문제 있어? 나 참, 네가 언제부터 돈을 벌었다고 네 돈 내 돈을 따지고 지랄이야. 좋게 말할 때 우리 부모님도 여행 보내드려. 그동안 죄송했다고 납작 엎드리고. 웃겨. 그러는 자기는 우리 부모님 생각을 얼마나 하는데 죄송하다는 마음은 있긴 해? 아, 지긋지긋해. 언제까지 그럴 거야? 사위랑 며느리랑 똑같냐? 그래, 다 좋아. 그럼 적어도 나랑 너는 부부 아니야? 같이 버는데 우리 재산이나 불려. 나 어려울 때 좀 보태주고. 그럼 내가 뭐라고 안 하지? 그러니까 그 말은 내가 번 돈도 우리 집에 쓰지 말라. 그 소리야? 어쩜 사람이 그렇게 지밖에 모르냐? 우리 재산 불리고 당신 사업에 보태라고? 내가? 생활비도 안 주는 당신한테 내가 왜? 왜 그래야 하는데? 남편은 결국 자기 분을 참지 못하고 저에게 이렇게 살 거면 이혼하자고 했어요. 저는 솔직히 그 말을 기다렸고요. 결혼하기 전에 썼던 각서가 있잖아요. 괜히 그 각서 때문에 돈 물어주기 싫어서 저는 이 인간이 먼저 말해주길 기다렸어요. 이혼? 좋아. 못할 거 없지. 근데 어머님이 가지고 있는 각서 기억나지? 남편은 제 말에 잠깐 머리를 굴리는 듯 눈동자가 흔들렸어요. 다른 건 몰라도 1억을 배상하기로 한 건 지도 기억이 났겠죠. 그리고는 자기가 하도 답답해서 그냥 해본 소리라고 말을 돌렸는데 하지만 저는 남편의 이혼 소리를 기다렸기 때문에 남편과 싸울 때는 꼭 핸드폰 녹음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 말을 주워 담아봐도 담을 수 없죠. 저는 다음 날 친정엄마에게 전화를 드렸어요. 그리고 그동안 힘들었던 이야기를 모두 털어놓고 이혼하고 싶다고 말했는데요. 친정엄마는 제가 원하면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그날 저녁 언니에게 또 전화가 왔는데 언니가 경험이 있으니 무조건 자기가 도와주겠다며 아무 걱정하지 말라고 하는데 이래서 핏줄이구나 싶었어요. 그렇게 든든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이혼 준비를 하기 시작했고 과외하던 아이들도 계속 늘어나 무슨 수를 써야겠다고 생각했는데 사람이 뭐가 되려면 된다고 동네에서 공부방을 운영하며 수학을 가르치던 한 선생님이 같이 학원을 차려보면 어떠냐고 제안을 해왔어요. 벌써
학원 자리도 다 알아봐 놨다는데 가서 보니 위치가 정말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 선생님과 동업을 하기로 했어요. 제 힘으로 다 차리려면 아무래도 부담이 많이 되는데 같이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의지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일하는 곳과 생활하는 곳이 분리가 되니 저는 더 좋았어요. 그런데 그때부턴 본격적으로 남편 사업이 어려워지는지 꼴에 자존심 좀 있다고 저에게 손 벌리는 법이 없던 사람이었는데 오죽 급했으면 저에게 돈 좀 있으면 도와달라고 아쉬운 소리를 하더군요. 이혼하자고 할 땐 언제고 제가 미쳤나요? 곧 있음 남이 될 그런 인간을 돕게? 그리고 때마침 돈도 없었어요. 학원 인수하는데 갖고 있던 돈을 다 썼거든요. 미안한데 나 돈 없어. 말 안 했나? 나 학원 차리잖아. 그리고 우리 이혼하는 거 아니었어? 지금 장난해? 사람 힘든 거 안 보여? 이혼? 누가 당신이랑 이혼한대? 꿈 깨. 당신이랑 이혼하는 일 절대 없을 테니까. 그럼 사는 집이라도 담보받아서 대출 받아야겠어. 공동명의니까 같이 은행이나 가. 내가 총 맞았니? 그 집이 어떤 집인데 담보로 대출을 받게 해. 당신 사업이니까 당신 힘으로 해결해. 언제는 사람 그렇게 무시하더니 왜 이래? 그리고 네가 싫어도 나는 이혼할 거야. 이미 서류도 다 준비했고 그동안 받은 부당한 대우들 이참에 제대로 보상받아야겠어. 아, 애들은 내가 키울 거니까 꿈도 꾸지 말고. 어차피 애들 키울 능력도 없잖아. 누구 맘대로. 내가 우리 언니가 소개해준 변호사 만나봤는데 당신이 생활비 주지 않은 거, 그리고 당신이나 당신 어머니가 나한테 며느리 노릇 강요한 거, 거기에 우리 친정 무시한 것까지 나 위자료 청구도 할 수 있대. 남편은 제 말에 아무런 말도 하지 못했어요. 쥐도 찔리는 게 있겠죠. 그리고 사람이 치사하게 또 이런 말을 꺼냈는데요. 역시 집안은 못 속여. 자기네 집은 이혼을 우습게 하는 집안이잖아. 처형도 이혼하고. 무슨 부모가 자식들을 어떻게 가르쳐? 왜? 첫째 이혼하니까 둘째도 얼른 이혼하라고 하시든? 인생 짧은데 뭐하러 너 같은 쓰레기랑 사냐고 얼른 이혼하래. 그리고 이 통화도 녹음 중이다? 이혼 결심한 그 순간부터는 다 녹음하고 다 증거로 모으고 있으니까 참고해. 남편은 제 말에 황급히 전화를 끊었어요. 그리고 집에 와서도 제가 혹시 CCTV라도 달았을까봐 주변을 살폈는데요. 그러는 집 보면 지가 아는 말과 행동이 잘못되었다는 걸 아는 것 같아 더 열이 받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이성적으로 말했어요. 공동명의이니 집을 팔고 각자 지분에 맞게 재산 분할을 하자고요. 어차피 회사도 어려운데 돈 필요한 건 남편이니 저는 남편을 잘 설득하려 했어요. 하지만 자기 몫으로 얼마 돌아오지 않을 것 같았는지 남편은 싫다고 거절하더군요. 그렇게 한 달 정도를 실랑이를 벌였죠. 말이 한 달이지 체감상으로는 1년 그 이상이었어요. 아이들에게도 미안한 시간이었고요. 그런데 남편은 계속 자기가 힘들 때인데 이럴 때일수록 가족이 힘을 모아야 하지 않겠냐며 저를 구슬렸고 저는 수작 부리지 말라며 마음 바꿀 생각 없다고 단호하게 말했네요. 그러게 평소에 잘하지. 왜 사람을 건드려서 자기 발등을 자기가 찍는지. 저는 그런 남편이 나중엔 불쌍하게 보였어요. 하지만 시댁에서는 이 사실을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있었죠. 그런데 돈이 무섭긴 한가 봐요. 시어머니 성격상 며칠 참다 터질만도 한데 웬일로 시어머님이 저를 건드리지 않았고 그게 이혼하기 싫고 제 돈이 아쉬운 남편이 자기 어머니가 저에게 뭐라고 할까 중간에서 단도리를 하고 있었다는 걸 뒤늦게 알았어요. 그리고 차츰 저에게 미안하다며 이혼만은 하지 말자고 저자세로 나오는데 통쾌할 줄 알았던 그 순간이 마냥 좋지도 않더라고요. 그냥 하루라도 빨리 이혼하고 싶은 생각뿐이었어요. 만약 거해가 잘 되지 않고 여전히 경제적 능력이 없다고 해도 저는 아마 더는 버티지 못하고 이혼을 선택했을 거예요. 어디서 뭘 하든 이것보다 행복할 거라는 확신이 있었거든요. 저렇게 자기랑 자기 부모와 나는 삐뚤어진 효자가 하루아침에 바뀔 리도 없잖아요. 인간적으로 실망이 너무 컸기에 저는 제가 살 궁리를 찾았고 적절한 시기가 되었으니 더는 망설일 이유가 없었어요.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이런 화목하지 않은 상황을 빨리 정리해야 한다고 생각했죠. 그리고 지지부진하게 시간을 끄는 남편의 태도에 저는 이혼 소송을 진행했어요.
어떤 것도 봐주고 싶지 않아 친권, 양육비와 위자료, 그 각서의 배상금까지 아주 탈탈 털어 소송을 준비했네요. 그러자 남편은 말할 것도 없고 시어머님이 펄펄 뛰기 시작했는데 자기 집에 이혼은 없다며 아주 입에 거품을 물더군요. 그렇게 자식이 이혼하는 게 싫었으면 처신을 잘 하시든가. 정말 답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결국 시간은 좀 걸리긴 했지만 저는 제가 원하는 방향으로 소송에서 승소했고 남편은 저에게 3억이라는 돈을 배상하게 되었는데요. 그 돈에는 아이들 양육비가 일시금으로 청구되어 더욱 금액이 커졌어요. 그리고 소송을 시작하면서부터는 아이들과 나와 따로 지내고 있었는데 남편 놈은 그제야 자기가 천번 만번 잘못했다고 울면서 빌었죠. 새 사람이 될 테니 이혼만은 하지 말자며 정말 애처럼 울었어요. 한때 사랑했던 남자이니 그 모습이 딱해 보였냐고요? 전혀요. 정말 꼴도 보기 싫었어요. 그리고 이혼 소송이 끝나고 법으로 완전히 남남이 되었을 때도 남편은 찌질하게 찾아와 잘못했다고 재결합만 해주면 제가 하라는 대로 다 하겠다고 손이 발이 되게 빌었는데 거절했어요. 이미 그 사람의 바닥을 다 봤는데 제가 그런 인간과 또 산다는 건 제가 멍청한 거잖아요. 그리고 이혼한 장남과 살게 된 시어머님은 자기가 너무 힘들다며 저에게 미안했다고 남편처럼 재결합을 해달라고 부탁하셨는데요. 싫다고 확실하게 말하고 또 찾아오면 경찰을 부르겠다고 단호하게 선을 그어버렸어요. 그러자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며 내 아들 돈 내놓으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셨는데 학원이라는 게 소문이 진짜 빨리 퍼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손해배상 청구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으니 그때부터는 찾아오지도 못하셨어요. 저는 한동안 불미스러운 소문으로 고생을 해야 했지만 제 수업을 받고 싶은 아이들이 많았기에 그 고비도 무사히 넘길 수 있었네요. 그리고 이혼한 그날부터 저는 다시 날개를 단 듯 펄펄 날기 시작했어요. 제가 가르친 아이들이 성과를 내니 그것만큼 큰 보람이 없었고 제 아이들도 엄마가 선생님이라 멋있다고 고맙게도 엇나가지 않고 잘 커지고 있는데 이제야 제가 조금 늦게 복을 받는 것 같아요. 친정 부모님께도 도움을 많이 받고 있지만 눈치 안 보고 해드리고 싶은 거 다 해드릴 수 있으니 그동안 못한 자식 노릇하는 것 같고 이제야 사람 사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물론 결혼해서 잘 사는 것도 좋죠. 하지만 그건 혼자만의 노력으로는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잘못된 선택도 선택이라고 참고 살아야 한다면 그만큼 불행한 인생은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점점 지금 결혼 생활에 해결되지 않는 고질적인 문제가 있다면 이혼을 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제가 절대 이혼을 쉽게 생각하는 건 아닌데요. 다만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이 너무 소중하니 둘이 행복할 수 없다면 혼자라도 행복할 수 있는 쪽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할 뿐입니다. 며느리가 또 아내가 을도 하수인도 아니잖아요. 서로 존중받고 존중해야 하는 가장 가까운 사람이라는 걸 이번 기회로 꼭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이러니 정말 제가 이혼 전도사처럼 보여지는 것 같은데 감히 이런 표현으로 바꾸고 싶어요. 저는 이혼 전도사가 아니라 행복 전도사라고요. 저의 이야기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 사연 들어주시고 읽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늘 행복하고 웃음이 넘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